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수리제 7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5장부터입니다. 자왈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 역제 기중이니 불의 부차귀는 어아의 여부운이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반소사음수하고 하면 이런 경우에 요 반자가 밥 반자인데 이 식자가 밥이라는 글자도 되고 먹다라는 동사도 되고 그래서 명사하고 동사가 같은 글자 안에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명사, 동사를 구분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 동사가 대부분은 명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밥 그러면 이 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물이니까 여기에 동사가 되면 먹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식 그러는 거고 예컨대 요런 글자도 임금군인데 임금이라고 하는 명사지만 저 임금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다. 그래서 저게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명사가 어떤 동사가 될 때는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자도 밥 반인데 저것도 이 식자처럼 동사가 되면 먹다 이런 동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 소사인데 요것은 식인데 이제 밥이라고 할 때는 사라고 하고 먹다라고 할 때는 식 이렇게 해서 이제 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명사가 동사가 되면서 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원래 그대로 같은 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는 이제 그게 사성이 바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똑같은 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명사하고 동사가 같은 반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반소사 그러면 거친 밥입니다. 거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하얀 쌀밥이 건강에 안 좋다 그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정미가 된 이게 도정이 잘 된 쌀로 밥을 지은 그런 밥이 이제 아주 좋은 밥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정밀한 거라면 요건 거친 밥입니다. 그 거친 밥을 먹고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음수 그러면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신다는 말은 뭐냐면 밥을 먹었으면 국을 먹어야 되는데 국이 없고 물을 마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가난한 밥도 거칠고 국조차 없어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곡괭이 침지라도 곡괭 할 때 요 괭자가 팔뚝괭자죠. 팔뚝을 굽혀서 그것을 베개 삼아 베더라도 이런 거죠. 이것도 베개 침자인데 베개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면 배는 잠을 자면서 이제 베고 자는 그 물건이니까 벨침, 베다라는 벨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다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베개가 없어서 자기 팔뚝을 굽혀서 그것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자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표현들이 지금 밥과 물과 팔뚝을 베고 자는 저런 걸 가지고 대단히 가난한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앞에서 안연히 가난한 상황을 말씀하실 때 공자가 일단사 일표음 제루항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대그릇 하나의 밥과 표주박 하나에 마실 것 그리고 비좁고 더러운 골목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떠했을지를 묘사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뚝을 베고 자고 이렇게 이제 가난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렇게 되면
가난한 거고, 가난하면 그때 표현대로 이제 저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인불감 기우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한다. 요 근심 속에 이제 빠져서 살아야 하는데, 이 상황은 근심스럽게 보면 근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역재기중,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이 즐겁다가 아니고, 이 상황이 즐겁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다가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게 이 속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산다고 왜 즐거울 일이 없겠냐 그거예요. 재롱 떠는 아이를 보면 왜 즐겁지 않겠냐 하는 거. 예쁜 꽃이 피면 왜 즐겁지 않겠냐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핀다는 게 부자인 사람들한테만 즐거움을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즐겁지 않고가 아닐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즐겁게 보면 즐거운 거고, 부자 아이들만 재롱을 피우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제 아이가 재롱을 떨고 하면 즐거울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이 근심이 이 사람을 그냥 완전히 지배를 하니까 그걸 봐도 즐겁게 안 보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 사람한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절대로 재롱 한번 안 피우고 가난한 집에는 꽃도 안 피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즐거움이 그 안에도 있다. 절대로 요게 즐겁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이 이 근심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녀는 이 즐거움을,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즐거움을 고치는 일을 안 했다 그 말이고요. 불개. 그런 이 즐거움에 이 가난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보통은 이게 그냥 이거를 그냥 전부 씹어 삼키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산다고 해서 즐거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불의 부차기는 어아의 여부은이니라 이랬습니다. 의롭지 않은 부와 귀는, 부와 귀, 부차 귀, 부는 재물이고 귀는 신분이죠.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부와 귀는 빈천에 대한 반대말인데 가난하고 천한, 부귀, 빈천 할 때 부귀를 선택하냐 빈천을 선택하냐 그러면 당연히 부귀를 선택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귀한데 이 부귀를 이루는 과정이 불의한 방식으로 이 말이에요. 불의한 방식으로, 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부하고 귀하는 것은 나에게 어아의 여부운이니라, 뜬구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같다는 얘기는 저 하늘에 구름이 떠서 흘러가는데 저렇게 흘러가지만 내가 저 뜬구름을 볼 때는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가 보구나. 그렇지만 저 뜬구름이 나한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뜬구름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런 장면이, 저런 현상이 그냥 저렇게 전개되는 것뿐이지 저게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뜬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큰 영향을 주겠지만 나한테는 저건 뜬구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이렇게 살면 절대로 너는 불행해. 무조건 불행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아도 즐거움이 그 안에 또 있으니까 나는 정당한 빈천을 선택하겠다 이거요. 불이한 부귀를 취하느니. 근데 거기에도 만약에 이 빈천이 빈천하면 무조건 즐거울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빈천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뭔가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맡게 된 빈천이라면 그리고 그 빈천에도 즐거움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런 삶을 살지 정의롭지 않은 부귀를 추구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지난번 안연의 이야기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과 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모아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 보시는 것도 공자가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가아 수년하야 졸이 하격이면 가히 무대과의리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글자들을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논어에는 이렇게 가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가짜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저 가짜로 읽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더할 가짜고 요것은 빌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빌리다도 되고 빌려주다도 됩니다. 그래서 가아 수년 그러면 나에게 더해주다 수년 몇 년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누가 그러냐? 그러면 하늘이 이제 생략이 된 것이죠.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해 주어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더해 주어서라는 말보다 빌려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좋겠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시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 내가 정해진 그 시간보다 몇 년을 더 나한테 빌려주어서 졸이 하격이면 이제 논어에는 이렇게 5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 50이라는 글자가 졸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세로로 쓰여져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50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50이 아니고 이렇게 쓰여져야 될 게 잘못 쓰여졌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졸이라는 것이 마칠 졸입니다. 마칠 졸. 졸이 하격이면 그러면 이제 시간을 하늘이 나한테 몇 년을 더 빌려주어서 그 빌려준 시간으로 주역을 배우는 학역 하는 것을 졸 마칠 수 있다면 주역 배우기를 마칠 수 있다면 가히 무대과의리라 대과 큰 허물은 없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역. 공자는 주역을 이제 만년에 그러니까 인생 후반기에 말년에 접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들을 보면 만년에 이제 주역을 접하게 되시는데 주역을 접하신 후에 이제 유명한 그 고사가 나오죠. 위편 3절이라고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 하는 위편 3절이라고 하는 고사가 주역에 관해서 나온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죽끈이라고 하는 것이 3번이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탐독했다는데 이제 저 가죽끈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저것은 우리 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주간을
주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 주간에 뭐라고 이제 쓰여져 있고 요것을 이렇게 이제 엮는데 이 대나무들을 엮는데 이 엮는 끈이 가죽으로 해야 이게 단단하고 오래 갈 수가 있었겠죠. 무슨 실 같은 거보다. 이게 대나무니까 재질이. 그래서 이제 가죽끈으로 하는데 이것을 펼쳐서 보고 이제 보관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돌돌돌 말아서 보관을 하게 되고 그걸 다시 펼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많이 펼쳤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뭐 또 펼쳐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제 이 가죽끈이 더 빨리 마모가 돼서 끊어지면 이걸 이제 다시 입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3번이 끊어질 정도로 많이 펼쳐보고 또 펼쳐보고 또 펼쳐보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역을 탐독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주역이라는 책은 점치는 책입니다. 점서입니다. 점서인데 주역을 요 주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요 역이라는 글자가 첫 번째 의미는 변역입니다. 변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것도 그리고 한순간도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바뀐다. 하는 것이 이제 주역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역이라는 책 이름이 역이에요. 역. 우리가 주역 그러지만 여기도 주역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책 이름이에요. 이제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이라고 그래서 주역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은 변한다. 변역한다. 바뀐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이런 뜻으로 저렇게 지은 것입니다.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변역하는 게 무질서하고 무원칙하게 변역을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지 안 뜰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다면 내일 일을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여름 어느 지점에는 장마가 오고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오고 무더위가 끝나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또 불어오고 그래서 가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이제 얼음이 막 땅땅 어는 추운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그 눈이 얼어서 막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대지가 녹고 새싹이 돋아오르고 이걸 만약에 예상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내년은 고사하고 몇 달 뒤도 우리는 예측하면서 삶을 설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요. 근데 수억만 년이 가도 봄 다음엔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봄 오고 또 여름 오고 이렇게 하니까 봄이 계속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름으로 가고 여름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을로 가고 가는데 봄 다음엔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엔 가을 오고 가을 다음엔 겨울 오고 다시 봄 오고 여름 오고 이렇게 변역을 하는데 변역하는 안에 변하지 않는 불변역의 원리가 있다. 그거예요. 그 변화 안에 그게 그냥 무원칙하게 무질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변화를 한다. 이 세상은.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현상에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현상 안에 불변역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변화에 얼마든지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간단하고 쉬운 간이한 방법이 있다. 요 역자가 쉬울 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읽는 이유는 그런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사도, 인간 세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도 어떤 것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근데 그 안에도 불변하는 어떤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변화하는 현실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원리가 주역이라는 책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점술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양 최고의,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인문학 고전이에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 주역이라는 책이. 그래서 공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자가 점치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앞에서. 그런데 주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을 더 빌려주어서 내가 주역 배우기를 마칠 수 있다면 내가 큰 대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대과가 없을 거라고. 왜? 이 대과라는 게 이 변화, 이 세상의 이치에 적당한 방식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게 허물인데, 근데 이 주역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큰 허물, 근데 작은 허물이야 저지를 수 있겠지만,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 큰 허물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한번 나오고, 이제 뒤에 가면 주역의 특정한 구절 하나를 인용하는 장면이 또 뒤에 한번 나옵니다. 자,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은요. 자소아언은 시서 짐예 개아언냐 럿이다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바는 이렇게 돼요. 이 아자는 평소입니다. 평소. 여기서는 평소에 늘상 이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늘 인용하시거나 주제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시와 서와 집례에 관한 것들이 모두 평소 말씀하시는 것들이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듯이 시, 서, 아까 역, 주역 말씀드렸는데 이 시, 서, 역이 삼경이죠.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경자를 뒤에 붙여서 불러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그 고전을 존중해서 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뿐이고, 원 이름은 시고 서고 역이에요. 시, 서, 역입니다. 시, 서, 역이 이제 본래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집례인데, 집례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그러니까 경전의 이름이고, 요것은 경전의 이름이 아니라 예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평소 말씀하셨던 것은 시경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시고, 그걸 주제로 또 말씀을 많이 하셨고, 평소에 또는 서경에 관한. 그런데 이제 요 시경은 뭐냐면, 시경은 어떤 내용들이냐 그러면 공자 이전 시기에 은나라, 주나라 그 한 1000여 년 시간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노래들입니다. 노래 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궁중에서 만들어진 가사들도 있고 민간에서 쓰인 것들을 채집한 가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궁중에서 제작한 것이거나 민간에서 쓰여서 만들어져서 불려졌던 것이거나 간에 전부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인간들의 느낌, 감정,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그런 자료들입니다. 특히 그 시라고 하는 형식 자체가 운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형식 안에서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그 압축성이 특징이죠. 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감정 상태를 어떤 운율에 맞춰서, 노랫말이니까요. 운율에 맞춰서 그것을 압축된 형식 속에 담아내는 그 언어를 다루는 기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직설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함축적인 이제 내용들로 그 시인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인간의 감정,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시대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서경이고요. 시경이고요. 그 다음에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순 시대부터 하나라, 하왕조, 은왕조, 주왕조를 내려오면서 있었던 굵직한 역사적 그 기록들이에요. 서경이라는 책은.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그 세상을 다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정치의 현실과 흥망성쇠, 그리고 그것이 흥했다면 왜 흥했는지, 망했다면 왜 망하는지, 그때 흥하게 하고 망하게 했을 때에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생각, 철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혹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변화해 가지만, 역사는 흘러가지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이 무능하고 간신들이 전횡을 저지르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간신들이 전횡을 하고 간신들이 달콤한 얘기를 해가지고 임금의 환심을 사고 정권을 농단하고 그리고 임금은 무능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수천 년 동안 반복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임금을 세우고 그 임금은 또 간신을 등용하고 간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또 임금을 속이고 국정을 농단하고 또 나라는 어렵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간신인지, 어떤 사람들이 충신인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충신을 선택하고 간신을 멀리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상의 이치인 것이고, 이제 공자 당시만 하더라도 예에 관한 그 경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관한 문제니까 예라는 경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를 집행하는 문제에 관해서 공자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 서, 그리고 집예에 관한 것들이 모두 공자가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